전반적으로 좀 자산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 제가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백투 에이프릴 4월 달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채권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입니다. 4월 달에 보면은 금리가 그때 한번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3.8 이랬다가 다시 이제 3.1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환율도 마찬가지. 다 1,200원대로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4월 달이 이제 1,340원대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다시 4월 달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안 좋았던 상황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지표들이 다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예금 금리도 최근에 이제 4%짜리 예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뭐 다시 올랐다가 2,700까지 갔다가 다시 2,500.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다 이제 과거로 회귀해 버렸는데요. 이제 부동산만 급매물들이 좀 소화되고 가격이 좀 오르고 그 정도 이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좀 좋아졌다가 또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 근저에 깔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일이 이걸 다시 반복되게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주되는 이제 드라이버였는 그 채권 금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에는 또 뭐가 깔고 있냐면은 이제 물가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결국 물가와 금리라는 이 파트, 서로 연결된 이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약간 불안 요소로 계속 남아 있는 것. 이게 이제 올해 지금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을 만드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이 조금 더해진 요소를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중국발 부동산 문제 혹은 중국 7월 달에 중국에 이제 물가가 0.3%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 디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좀 결합된 것. 그러니까 세계적인 물가 상승, 물가 불안은 여전히 또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그다음에 한편 중국발 이제 경기 둔화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최근에 자산 시장의 가격 변화를 이렇게 유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예. 기저에는 그 전 단계에서 중요했던 건 물가였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가는 그래도 고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는 완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예. 금리가 튀어서 지금 굉장히 예. 혼란스러운데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물가가 당연히 이제 계속 그 예상한 추세대로는 좀 떨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보인 물가 쪽에서 이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예를 들어 주거비나라든지 임금 상승률 같은 거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유가라든지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이 이제 물가에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내년 말 올해 말 내년 초에 과연 물가가 안정될 것인가. 예를 들어 70년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을 때 항상 처음에 충격이 오면은 그 뒤에 여진이 오게 마련인데요. 그 뒤에 이제 여진이 올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도 불안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생각보다는 계속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만일 떨어진다면은 내년 초나 그쯤 가면은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견조해지고 이러면은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연준의 멤버들은 여전히 아직 물가는 확실하게 안정된 기조로는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촉발 요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부분이니까요. 물가가 그래도 내년에는 공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낮지 않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데. 네, 컨센서스 맞습니다. 고모님 보시기에는 70년대처럼 물가가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올 초 뭐 이때부터도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가가 그렇게 간단하게 안정되어서 내년에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결국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텐데요.
물가가 과거에 보였던 2% 타겟을 과연 편안하게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저의 이제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컨센서스하고는 저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말 그대로 컨센서스는 평균이니까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여기 분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조금 속하는 분포의 오른쪽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한 번 더 물가의 불안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떨어진 것, 물가의 불안이 종식된 것 자체가 나중에 물가의 상승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떨어지고 소득은 올라와 있는데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비를 자극하게 되면은 또다시 내년에 생각보다는 이제 경기나 소비가 혹은 그에 따른 이제 물가 부분이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이 정도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FOMC 정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물가는 지금 이미 최고점 터미널 레이트에 도달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9월 가면은 대충 FOMC에서 어나운서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데이트 디펜던트한 폴리시를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경기나 물가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제 생각은 9월보다는 한 11월 정도까지는 가봐야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는 뭐 하여튼 이전부터 네. 올 초부터도 하고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고요. 패스를 따라서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게 내년에도 그렇게 안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 잭슨홀 미팅인데 네. 이거 잭슨홀 미팅 지켜보면서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겠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이외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잭슨홀 미팅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예.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 세계 경제나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2005년에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한번 와서 향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해서 되게 뒤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위상이 확 높아졌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버냉키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의냐 하면은 결국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의 중립금리가 적합한가? 지금 중립금리가 과거와 같을 것인지, 중립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될 것인지, 중립금리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금리의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가 과연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장이 의외로 이제 성장이 좋은데 물가가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성장이 견조하게 이어진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좀 오류를 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미국 경제는 벌써 꺾인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 견조함이 이어지는 것, 이것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작년에 이제 보통 8월 말에 열리니까요. 작년에 파월이 와서 아주 인플레이에 대해서 완전히 호키시한 발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금리 그 이후에 금리를 3% 포인트를 바로 인상을 해버렸으니까요. 이제 이런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올해도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은 뭐 거의 2% 대금리에서 이제 막 금리를 인상할 때니까 그때는 조금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뭐 거의 금리에 거의 뭐 8부 9부 능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게 그 채권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줄 그런 발언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향후의 금리 정책은 뭐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발언, 이건 좀 일반적으로 중기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네.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제 관전 포인트로 따지자면은 예. 이게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그래도 가장 매크로한 데 정통한 세계 중앙은행의 브레인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발언 때문에 자산 시장이 작년처럼 막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제 미국의 페드의 금리 정책은 철저하게 나오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계속 나오는 데이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동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래도 그래도 포인트로 짚어주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세계 경제 구조적 전환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걸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 중립금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중립금리에 관한 예. 건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세계 경제 구조적 전환 부분은 이전과 같은 이전에는 중앙은행들이 다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했습니다. 그리고 2%보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도 꽤 많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중앙은행이 뭐 이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중앙은행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은행이 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중국의 이제 저물가 그게 사실은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는 브랭키도 이미 말한 바가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이빙 글러시라는 그러니까 저축이 너무 초과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준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 같이 우리가 과연 2%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을 세계 경제가 달성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올려야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하다가 이렇게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은 이제 조금 한 발 스탠스를 물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한 구조적 변화, 그 다음에 최근에 예고된 바와 같이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구조적 변화, 구조적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세계 경제 구조적 전환을 이번 주제로 정했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2%까지 물가가 낮아질 일은 없을 수 있으니 금리 인상을 더 조금 빨리 중단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시장에서는 반기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물가가 계속 높은 레벨에 있으면 금리가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시장이 더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는 지금 거지 후자로 않습니까? 보고 후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좀 더 있어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중앙은행은 당장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후자의 부분에 관한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과거에 값쌌던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을 세계에 수출해주지 않으면 이제 뭐 인도나 지금 다른 나라들 아세안 많은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리쇼어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체하겠다라는 계획들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완성이 된다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거처럼 저물가가 오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기 금리 올라온 걸로 미국 국채 4.3% 뭐 이런 걸로 지금 시장에서 약간 불안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내년 되면 떨어지겠지 이런 기대가 지금은 더 큰데 이번에 아마도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 그래도 긴장을 할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을 수 있다는 발언은 아주 그거는 심각한 발언이고요. 그런 말은 안 할까요? 예, 그건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건 아직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풀린 돈, 그다음에 이제 소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이야기했는데요. 중국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아직
아직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제 찰스 굿하트하고 그린스펀이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류 경제 학자들에게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의 문제가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크로 이코노믹 측면에서는 이거는 너무 긴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직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역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물가의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출연하신 전문가분들한테 난이도를 여쭤봤더니 쉽지 않은 난이도다라고 1에서 10으로 치자면 한 7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답변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고문께서 체감하시는 지금 시장의 난이도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주식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전에 이제 채권 매니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여튼 주식만 한 3, 40년을 하신 분이 하여튼 내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이다. 이런 그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이제 가격 변화 이런 거 보고 야, 정말 이런 거 나 처음 경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저는 이제 항상 늘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종합 주가 지수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결국 경쟁력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미국은 S&P 500을 다 사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를 다 산다? 제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섹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경쟁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되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현상이 돈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를 겪고 금리를 올렸지만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떤 한 출구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강하게 팍팍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보 전달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졌거든요. 많이 빠르죠. 요즘 리딩방이라든지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정말 이제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은 자본은 많이 있고요. 지금 자본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게 지금 이제 조금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본이라는 게 있으면 부채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사이드로 보면은 부채 문제가 있고 좋은 사이드로 보면은 자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자산이 한 곳으로 쏠려다니면서 이제 가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주식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섹터를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뭐 BBC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뭐 배터리, 바이오, 칩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경쟁력이 있는 섹터에 투자하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요. 그런데 지금 방법이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뭐 오늘 상한가 쳐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단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조금 이게 과하게 문제가 되는 것. 그게 조금 최근의 주식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경쟁력 됩니다.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경쟁력 있는 종목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애매모호하게 시청자분들께는 다가갈 수 있으니 어떤 기준점을 경쟁력 있는 섹터는 뭐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반도체 아까 칩스 부분 경쟁력 뭐 그거는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잘 아시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부분, 바이오 지금 헤매고 있지만은 바이오 부분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파트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글로벌하게도 앞으로 유망하게 생각되는 파트가 이 BBC 파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이 세 섹터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주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수가 아닌 이런 경쟁력이 있는 섹터에 투자한다는 것, 그 방향은 저는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좀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40년 있은 사람이 야 이건 내 정말 처음 본 일이다 하면은 뭔가 조금 약간 문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휩쓸리지 말고요.
이걸 이제 좀 초연하게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성과를 얻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 네. 따라가면서 뭐 하다 보면은 진짜 상투 잡을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아까 요즘에 시장을 말씀하시면서 유동성이 사실 많이 풀린 건 사실이다.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정보 소통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풀린 유동성은 어느 순간에는 뭐 걷어들여지거나 조금 덜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정보의 소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건 이제 뭐 다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반응한 어떤 체질적인 부분이 일부 바뀌었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체질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장 기능에 많이 시장 기능을 네.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종의 공매도 같은 경우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게 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과하게 올랐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깊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고 차익 매도를 네. 하는 셈이죠. 그 차익 매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시장이 스스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차익 매도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아마 최근에 히트 쳤던 섹터들이나 종목 엄청나게 가격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오르고 그쯤에서 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폭락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잃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부작용을 시장 내에서 이제 조정해 주는 것이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 기능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뭐 많은 논란이 붙던데요. 하여튼 어느 나라든 하여튼 차익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공의 적으로 좀 간주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쪽 차익 매도하는 사람들의 순기능도 꽤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네. 궁금하신 부분 없으실지? 저는 채권을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재정 지출을 너무나 늘려놓은 상태에서 네. 재정을 앞으로도 줄일 여지가 안 보이니까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수급적으로 발행은 늘어나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사주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국가가 사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불안하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채 협상 그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발행을 미국이 중기 국채로 왕창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약간 이제 엉클릴 수는 있고요. 그래 엉클어진 것들이 이제 이미 채권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거에 2000년 초에는 사실은 많이 사줬죠. 근데 최근에는 이전에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고 할 때 그때는 중국이 예를 들어 1년 전 뭐 이런 때는 지속적으로 사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어난 것은 그런 일시적으로 발행이 이제 좀 확정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좀 판단되지는 않고요. 뭐 템포러리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 재정 지출이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부채 문제가 큰데 이자를 갚기도 지금 미국이 벅찬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쌓여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말이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금리는 꽤 나쁜 경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빠르게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을 줄이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개인들에게는 어쨌거나 돈이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좀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저는 경로를 예상하시나요? 물론 이제 지금 바이든 때 재정 지출은 계속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문제되긴 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나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좀 증가하고 가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네.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이걸 왜 잡아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율이 잡히기 때문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뭐 재정 적자, 저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조금 나라의 매크로가 튼튼한 나라들은 공공부채, 국가부채 문제보다는 대부분 민간부채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가부채가 260%나 되는데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의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많이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은 상당히 가벼워져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가라는 것은 미국이 그 부채를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기축통화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스케일로 볼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결국 재정 적자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채무 부담의 문제는 실질금리 문제입니다. 네. 실질금리하고 실질 성장률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금리는 여전히 아직은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미국이 실질금리가 조금 물가는 다운되고 금리는 높아지면서 약간 실질금리가 높아진 것이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아직도 뭐 1에서 2% 높아봐야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금리 수준으로 본다면은 정부 부채의 부담은 우리가 명목금리 기준이 아니라요. 그렇게 본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크루그만이 이제 유명한 페이퍼를 쓴 게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그렇죠. 대한 이제 모델에 관해서 썼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향후 국가 부채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실질금리하고 실질 성장률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 자체가 지금까지 낮았고 현재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 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예. 지금 채권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많은 네. 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채권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채팅창에 요한님 질문 주셨어요. 채권 전문가 입장에서 장기채 금리 몇 정도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은 네. 저는 한 9분응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디든 제일 꼭지점은 절대 못 찾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제 채권 펀드 매니저도 그건 못 찾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대충 7, 8분 능선 정도면은 이제 괜찮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7, 8분 능선 정도는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가 거의 7%대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오르면은 아까 실질금리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로 따지더라도 거의 3%, 4%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장기금리도 여기서 계속 오른다. 그 부분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장을 제약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낮춰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걸 제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리 수준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국이 많으면 한 번 정도 더 뭐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가면은 많이 따라가면 한 번 정도 그 정도이겠죠.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거의 4% 정도 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굴매님 TLT하고 우는 얼굴 달아주셨어요. 지금 국내에서 ETF, 채권 ETF를 많이 하셨는데 30년물에 담는 네. 장기채 아니면 레버리지까지 많이 사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고요. 이게 채권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사신 분들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물가도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금리도 인하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장기 금리는 떨어지겠지 하는데요. 채권 시장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채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시장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고 채권 거래 단위도 100억입니다. 그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는 정부는 이미 다 반영을 한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채권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피션트 마켓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너무 쉽게 보시기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4% 정도 전 고점보다 약간 높아졌는데요. 3년짜리는 전 고점 그 정도이고 10년짜리는 조금 높아졌는데요. 이 정도 같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위험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발 관련된 성장 부분, 당연히 성장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이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채권 투자를 단기에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한 시세 차익 단타로 보지 말고 4% 정도 금리면 약간 중간에 금리 한 번 더 튀었다 올 수는 있지만 뭐 좀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융자산, 금융상품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식은 축구로 치자면 공격수의 역할이고요. 그는 골을 넣는, 공격수는 골을 넣는 게 자기의 주된 임무고 수비하는 게 임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상대방의 수비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죠. 그래서 채권은 사실은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2달 전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은 채권을 가지고 공격수로 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레버리지, 채권은 금액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듀레이션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듀레이션이 하나는 듀레이션이 1이고 하나는 듀레이션이 20이다 하면은 이거 1을 산 거하고 이거 20개를 산 거하고 이거 하나를 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에 일어났던 것이 듀레이션 거의 뭐 17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다가 레버리지를 2배, 3배. 이건 채권금리 0.5% 올라도 거의 뭐 손실이 20%, 30% 이렇게 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채권을 공격수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공격수보다는 채권은 수비수로서 철저하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채권을 공격수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채권 전문가들입니다. 네. 매매 자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레버리지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모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또 채팅창에서 오지엘로님께서 24년 이후로 중물가, 중금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미 연준이 3%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 없습니다. 주셨거든요. 당분간 없습니다. 단호하신데요?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중앙은행 원래 보수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보수적이고요.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뭐 그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수 집단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사람들이 조금 우스갯말로 하는사라고 그러거든요. 하는절이라고. 그만큼 이제 보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중앙은행은 다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스를 새로운 반대되는 에비던스가 자꾸 쌓여야 그 스탠스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장에 절대 바뀌지는 않을 그런 요소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당분간이라고 하신 게 말이 당분간이지 뭐 한동안은 그럴 일은 없다는 말씀으로. 좋게 2, 3년은 갑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알겠습니다. 금리가 먼저 떨어질까요? 금리가 먼저 그런 떨어져. 말을 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할 만큼 물가가 확 떨어져서. 저는 올해 말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중앙은행이 안심할 단계로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가는 한번 속도가 붙으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2%를 보았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2%를 향해서 내려가면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 효과는 뒤에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내년 1분기 좀 늦으면 2분기 정도. 최근에 이제 경제가 생각보다 좋으면서 2분기 정도 보는데요.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하고 내년 초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은 PCE를 보죠. 그런 쪽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2% 중반 정도 뭐 이 정도만 떨어져도 금리를 인하해 갈 겁니다. 그런 요구만 갖춰져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정말
이 물가의 소비자 물가의 중기적인 단기적인 패스까지는 저도 알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2% 인플레이션 타겟한 것이 조금 중앙은행으로서는 버거운 그런 인플레이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당장 이게 뭐 이것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 중간중간 고모님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뭐 미 금리 향방이라던가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중국의 부동산발 저도 이제 최근에 이 뉴스들 뜨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생겼던 게 이제 헝다 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가든이었고 이번에 이제 이거는 제가 맨날 그 중국 발음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게 벽계원이거든요. 네. 청산리 벽계수야 할 때 그 벽계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이거 1위 업체죠. 이런 거 잘 아시겠네요. 비구이 위한. 예, 네. 비구이 위한. 이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3,0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헝다 그룹이 한 700개 정도 되고 뭐 이러니까 컨트리 가든의 파급력이 꽤 큰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비구유양 같은 경우는 1위 업체니까 당연히 파급력이 있겠죠. 파급력이 있겠는데 이 중국의 근데 이 중국발 부동산 침체 관련된 것, 부동산 부실화 부분은 사실은 뭐 작년부터도 계속 이야기되어 있었어요. 이게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뭐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경제 성장률 예측치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 언론에서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이 7월 달에 마이너스 0.3% 물가 상승률을 보이자 바로 나왔던 이야기가 저페니피케이션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화 된다, 디플레이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성급한 판단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발 부동산 문제 이게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니까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뉴스까지 워싱턴 포스트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너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구 언론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필터링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중국을 보는 거하고 우리는 좀 친숙합니다. 그래도 중국이라는 문화에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거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중국이 이제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왜 빨리 재정 지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투자를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은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개입을 했다가 이게 또다시 구조조정을 못하고 혹은 어떤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버블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앞으로는 지금 중국이 아직 정책적으로 과감한 이제 패키지는 안 내놓았는데 만일 그런 이제 패키지를 내놓는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조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이제 반영은 해야죠. 일단 이것들이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반영을 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 패키지가 혹시 나온다면은 그런 쪽으로는 뭐 주식시장에 좋은 쪽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뉴스였는데 이게 이제 터지면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무슨 대만 침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 정도까지 나와서 그러는데요.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의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미 예상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중국이 이제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하는 부분.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들, 서구 국가들이 보는 것하고는 중국은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정책을 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12,000달러 1인당 GDP 되는 것을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뭐 계속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부를 균등하게 우리가 분배를 하고 좀 더 불평등을 없애고 부패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또 천천히 가고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다만 중국도 지금 문제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졸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나오는데요. 네. 예. 실질적인 실업률은 대충 대졸자들 중에 한 50%가 갑자기 청년 취업을 못한다고요? 실업률을 발표를 안 네.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네. 예. 그럼 한 50%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이고,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대학원 지나간다고 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이 정도이니까,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폴 크루그만이 19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유명한 논문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한계가 왔다. 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을 집어넣고 사람을 집어넣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사람도 집어넣을 거 추가로 별로 없고 자본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게 별로 없다. 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중국도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모델처럼 똑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자본을 대거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대거 투자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이전의 고성장 모델의 한계에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뭐 40년 성장의 신화가 끝났다 하는 것인데, 물론 신화는 그 정도의 성장의 고성장의 신화는 끝났죠. 끝나긴 했는데요. 그 이유를 너무 이렇게 지금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중국에 어떻게 대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 둔화나 부동산 네.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위기가 좀 공포감이 과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근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은 자세히 제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거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원래 중국으로의 수출이 엄청나게 2000년대 중반에 성장하면서 한국도 좋았었고, 네. 지금은 이제 중국 수출은 많이 줄어들었고 미국 쪽이 조금 그나마 올라가면서 버티고 네. 있는데, 중국이 안 좋아도 한국의 경기는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중국에 이렇게 큰 공포는 한국의 아니라서 경기 해도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한 1.4% 네. 성장이고요. 뭐 성장률 안 좋죠. 이미 이제 그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이 접어들었다 할 정도로요. 그래서 뭐 또 성장률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 보면은 더더욱이 안 좋고요. 그거는 인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이런 때,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 초에 물가 부분, 아직 그 다음에 금리, 이 부분이 그 생각보다는 계속 이게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기도 저는 뭐 여전히 저는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위기를 이제 겪고 나서,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죠. 그 반작용을 겪고 나서 또 빨리 정상화될 거라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는 계속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내년까지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못지않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고모님께서 이제 노후 대비 관련해서 그렇죠. 좀 일가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많은 가게들이 부동산이 이제 노후 대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여기 전문가 계신데 제가 뭐 지금 진행자의 분이시니까 고모님께 여쭤볼게요. 예. 저는 매크로하게 보니까요, 또 조금 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매크로하게 본다면은 뭐 철저하게 앞으로는 양극화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양극화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양극화되고 자기 동네에 집값은 별로 안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될 곳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량 부동산의 혹시 오버밸류가 저는 조금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포에 있는 의사분도 자기네 동네 땅값은 안 오른다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어디에 사겠습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안 그래도 국토도 좁은 데다가 우량 부동산은 더더욱이 적게 있고, 지방 분산이 잘 돼 있으면 우량한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집중화돼 있으니까 여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또 돈과 자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쏠리면서 저는 우량 부동산이 오버밸류 될 리스크, 그 다음에 양극화되면서 조금 우량 부동산은 오버밸류 될 리스크, 그게 제가 이제 매크로하게 좀 보고 있는 부동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오버밸류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네. 페어밸류를 따라간다고 그러면은 전망을 하지만은 순간순간 오버밸류, 언더밸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고요. 네. 여하튼 전반적으로 양극화되어서 뭐 괜찮은 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처절하게 저는 양극화되어서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구수나 금리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나 이게 이제 부동산의 매크로하게 중요한 세 가지 변수지 않습니까? 소득, 네. 금리, 그다음에 수요자인 가구수인데요. 그 세 가지 변수가 다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처절하게 이제 양극화되고, 일본의 이제 경험을 본다면은 일본은 이제 도쿄 쪽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나머지 지역들은 떨어지는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쿄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높았고 나머지 지방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특징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은 15세 미만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늘어나는 곳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패턴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이제는 알든 모르든 누구나 뭐 그냥 나 돈 좀 챙겼으니까 땅 부동산 좀 사놔야지 해서 오르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정말 선별적으로 이제는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그렇죠. 팁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30대인데 저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 뭐 아직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으실 것 아닙니까? 같은데 노후 준비를 너무 걱정하셔도 안 되고요. 네. 노후 준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이라면은 말이 제가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러는데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앞으로 장수 시대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에 거의 아마 정년이 70세 정도 될 겁니다. 네. 예, 정년이 70세 정도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건강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75세, 80세까지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나라는 인적 자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은 훨씬 좋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전문성을 키우고 있으면은 그게 나에 대한 인적 자산 투자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수 시대에는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는 중요하죠. 예. 이 자산 관리 부분을 정말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그 부분에서 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성의 기준을 원금 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길게 보면은 안전성의 기준은 구매력 보전이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관리 부분. 그래서 연금이 이제 그쪽에 연금을 가지고 자산을 넣을 텐데요. 내가 연금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비컬이에요. 그 안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금을 가지고 노후 준비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안 좋은 자산을 집어넣으면은 네.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요. 연금을 꼭 잘 드시되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자산, 상품에 대해서는 꼭 구매력이 보존되는 것이고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서 네. 좋은 자산을 거기 집어넣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노후 준비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예, 자산 관리에는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도 한몫할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노후 준비에 대한 조언까지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